죽도록 버려진 경찰, 구한 건 황소였다. 이후 벌어진 일은 충격적. 이 이야기가 당신의 흥미를 끌었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도시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일생에서 들을 가장 좋은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숲은 살아있는 생명체였다. 시간이 녹아내리는 침묵과 그림자의 미로였다. 정우는 나무 사이로 난 길을 천천히 걸었다. 산림보호원 제복을 입은 그는 이 숲에서 20년 넘게 일해왔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눈빛에는 자신감과 교만함이 공존했다. 그는 이 숲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숲은 항상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번 주에 불법 벌목 신고가 있었어요. 혼자 가지 마세요, 정우 씨. 사무실의 은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40년 동안 이 숲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봤어. 걱정하지 마. 은지는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무정이는 제대로 챙기세요. 지난번에도 알았어. 정우는 가볍게 대답하며 채 올랐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자리 잡았다. 딸 수아와의 마지막 통화가 떠올랐다. 대학 입학 후 처음으로 집에 오겠다는 딸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 일이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딸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아내가 떠난 후 그와 수아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리가 생겼다. 산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길은 점점 좁아졌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간신히 스며들었다. 정우는 차를 세우고 내렸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20년간의 경험이 그에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직감을 무시했다. 자신의 판단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길가에 특이한 돌 무더기가 눈에 들어왔다. 이끼로 뒤덮인 돌들 사이에 희미하게 그려진 그림이 있었다. 곡선 모양의 뿔을 가진 황소의 실루엣. 정우는 잠시 멈춰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 지역에서는 본 적 없는 형태였다. 그는 사진을 찍고 계속 걸었다. 좁은 오솔길에서 발자국 흔적을 발견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갑자기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돌아섰지만 너무 늦었다. 무언가가 그의 뒤통수를 강하게 쳤다.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무너져 내렸다. 전구가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그는 나무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두꺼운 밧줄이 그의 팔을 감싸고 있었고 피부가 찢어질 정도로 단단히 조여져 있었다. 제복은 이미 찢어져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유리처럼 그의 몸을 베어갔다. 숨을 쉴 때마다 고통과 수치심, 절망이 밀려왔다. 눈이 타들어갔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피부는 딱딱해지고 위장은 조여들었으며 정신은 망상과 현실 사이를 오갔다. 두 명의 복면을 쓴 남자들이 구체적인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뒷목의 충격이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기억나는 장면이었다. 그 후에는 단편적인 이미지만 남아있다. 막힌 비명, 배에 가해진 타격, 금속 맛이 나는 피의 맛. 정우는 묶인 채로 깨어났다. 납치범들은 어두워지면 돌아오겠다고 중얼거렸고 그를 홀로 남겨두었다. 마치 버려짐에 대한 재물처럼 그들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폭력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두려움이었다. 전구에게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오는 두려움. 아마도 숲에서, 아마도 그들 자신에게서 오는 두려움. 밤이 깊어지자 주변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추위가 더해졌고 근육은 경직되었으며 오른팔은 텅 빈 통증으로 욱신거렸다. 모기들이 배고픈 작은 유령처럼 윙윙거렸다. 배고픔은 참을 만했지만 갈증은 그렇지 않았다. 소리쳐도 소용없었다. 아무런 메아리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무들은 주변 공간을 더 좁게 조여오는 것 같았다. 정우는 딸 수아를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거절한 전화, 무시한 경고들, 자신이 무적이라고 믿는 오만함,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한 것. 시간은 형체를 잃었다. 이미지들이 고통과 섞였다. 정우는 넓은 들판에서 보라색 하늘 아래 외로운 황소가 풀을 뜯는 꿈을 꾸었다. 그는 경련으로 깨어났다. 그를 깨운 소리는 달랐다. 금속성에 반복되는 소리, 팅팅, 팅팅.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 다음에는 더 뚜렷하게, 그리고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무겁게, 일정한 강력으로 안개가 검은 실루엣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거대하고 근육질에 상처로 뒤덮인 황소였다. 목에는 청동방울이 달려 있었다. 눈에는 어떠한 야생의 본능도 없었다. 오직 존재감만이 있었다. 공격은 없었다. 동물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밧줄을 냄새 맡고 콧김을 내뿜고
단단한 힘으로 당겼다. 섬유질이 점차 끊어지더니 마침내 팔이 풀렸다. 정우의 몸은 저항 없이 쓰러졌다. 그러나 정신은 망설였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자신이 죽은 것일까? 망상일까? 그는 황소에 올라타는 생각을 거부했지만 고통이 그를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았다. 그는 동물의 옆구리까지 기어가서 극심한 노력으로 일어나 따뜻한 등에 의지했다. 황소는 항의 없이 그 무게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걷기 시작했다. 방울소리가 행진의 리듬을 만들었다. 숲은 물러나는 것 같았다. 숨 막히는 녹색은 더 밝은 색조로 변했다. 여정 동안 정우의 마음은 열렸다. 기억들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첫 임무 돌아오지 않은 동료의 눈빛, 공감이 경직성으로 대체된 순간, 육체적 고통은 축적된 고통들 앞에서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 그는 자위에 구축된 결정들에 대해 생각했다. 어떻게 타인을 보는 것을 멈추었는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미로가 되었는지. 나무 사이로 그림자가 움직였다. 또 다른 인간의 형체, 황소가 멈췄다. 정우의 눈은 불가능한 것을 포착했다. 납치범 중 한 명이었다. 부상을 입고 비틀거리고 무기는 없었다. 절망적인 눈빛이 그의 눈과 마주쳤다. 잠시 모든 것이 멈췄다. 적은 무릎을 꿇고 뒤를 가리켰다. 무언가가 그들을 쫓고 있었다. 그가 어떤 처벌보다 더 두려워하는 무언가. 그리고 그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등에 탄 사람은 이해했다. 포식자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들은 계속 나아갔다. 부러진 나뭇가지들, 연기와 기름 냄새, 멀리서 들리는 도시의 소음, 그리고 도로, 차량이 다가오고 있었다. 앰뷸런스였다.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멈춰섰다. 황소는 부드럽게 무릎을 꿇었다. 정우는 따뜻한 바닥에 쓰러졌고 눈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는 긴급히 구조되었다. 혼란스러운 외침과 놀라움 속에서 황소는 돌아서서 식물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해체된 신기루처럼 병원에서 전구는 천천히 눈을 떴다. 흰 천장, 익숙한 소독약 냄새,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기계음. 그는 여기가 어디인지 즉시 알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의 몸은 무거웠고 마치 누군가가 모든 뼈를 하나씩 분해한 후 대충 다시 조립해 놓은 것 같았다. 정우 씨, 깨어나셨군요.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방에 들어왔다. 몸은 어떠세요? 정우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너무 건조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간호사는 물을 건네주었고 그는 천천히 마셨다. 3일 동안 거의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잽 3일. 정우는 믿을 수 없었다.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파편적인 이미지들이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무에 묶여있던 그 황소 방울소리, 하지만 그것이 실제였는지 아니면 약에 취한 꿈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경찰이 당신에 대해 물어봤어요. 간호사가 말을 이어갔다. 정우 씨가 어떻게 도로 중앙에서 발견되었는지 모두가 궁금해하더군요. 정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제가 어떻게 여기 왔죠? 앰뷸런스가 당신을 발견했어요. 운전기사가 말하길 도로 한가운데 누워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간호사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들이 처음에는 당신이 거대한 검은 소 위에 타고 있었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가까이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피로 때문인지 빛 때문인지 어쨌든 그들은 확신하지 못했어요.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실제였다. 황소는 실제였다. 그는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옷과 소지품이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제 휴대폰은요? 그가 물었다. 간호사는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 건네주었다. 배터리가 거의 없어요. 충전기를 가져다 드릴게요. 정우는 고맙다고 말하고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휴대폰을 켰다. 화면에는 놓친 전화와 메시지가 가득했다. 대부분은 직장에서 온 것이었지만 맨 위에는 수액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아빠, 다시 생각해봤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거절하지 마세요, 제발. 얘기할 게 많아요. 이 메시지는 그가 실종되기 전날 밤에 보내진 것이었다.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딸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계속해서 놓쳐왔다. 아내가 그들을 떠난 후 그는 자신의 상처에 집중한 나머지 수아의 상처는 보지 못했다. 그는 메시지에 답장을 쓰기 시작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의사가 들어왔다. 정우 씨, 깨어나셔서 다행이네요. 당신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검사 결과 정우는 심각한 탈수 상태였고 몇 군데 타박상과 찰과상이 있었지만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부상은 없었다. 의사는 그가 최소한 이틀은 더 병원에 머물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찰이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준비되면 알려주세요. 의사가 말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황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병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경찰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문이 열리자 거기에는 그의 딸 수아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녀는 달려와 그를 꽉 안았다. 아빠, 그녀가 흐느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걱정했어요.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정우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그는 마지막으로 딸을 안아준 때가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수아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괜찮아, 수아야. 나 여기 있어. 다 괜찮아. 그가 속삭였다. 수아는 눈물을 닦으며 뒤로 물러섰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두들 아빠가 실종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도로에서 발견되었다고. 정우는 잠시 망설였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누군가 그를 납치했고 황소가 그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그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사랑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앉아봐, 수아야. 긴 이야기야. 그가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불법 벌목 신고, 혼자 간 결정, 그리고 공격당한 일까지. 하지만 황소에 대한 부분에 이르자 그는 망설였다. 그 순간 창밖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병원 정원에 서 있는 검은 형체. 정우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그 황소였다. 아빠?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정우는 다시 딸에게 시선을 돌렸다. 괜찮아. 그냥 창밖에 뭔가 보인 것 같아서.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비가 너무 세차게 내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사무가 보였어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중요하지 않아. 계속 이야기할게. 그는 황소에 대한 부분을 생략하고 어떻게든 도망쳐 도로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수아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빠, 이제 집에 가요. 내가 돌봐드릴게요. 수아가 말했다.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사가 이틀은 더 있어야 한대. 그럼 내가 여기 있을게요. 대학에 연락해서 잠시 휴학 신청할게요. 아니, 수아야. 그럴 필요 없어. 너는 공부에 집중해야지.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우리 이제 그만해요.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피해왔어요. 엄마가 우리를 떠난 후로 아빠는 일에만 파묻혀 살았고 나는 학교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요. 아빠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아빠를 다시는 못 볼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정우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말이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는 얼마나 이기적이었는가.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한 나머지 딸이 느끼는 고통은 무시했다. 그는 아내의 부재를 채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빈자리를 더 크게 만들었다. 미안해, 수아야. 정말 미안해. 그가 속삭였다.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아빠.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 순간 창밖에서 금속성 소리가 들렸다. 띵띵. 정우는 급히 창가로 달려갔다. 비가 멈추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정원에서 검은 황소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황소의 눈에는 인간적인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뭘 보고 있어요, 아빠? 수아가 옆에 와서 물었다. 정우는 다시 보았지만 황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정원에는 작은 사슴이 한 마리 서 있었다. 수아가 놀라서 소리쳤다. 사슴이에요. 어떻게 병원 정원에 사슴이?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가끔은 자연이 우리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다가오지. 이틀 후 정우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수아는 아버지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살림은 이전과 다르게 보였다. 더 살아있는 것 같았고 더 의식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 숲이 단순한 나무와 식물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자신만의 리듬과 의지를 가진 생명체였다. 아빠 괜찮아요? 수아가 물었다. 정우는 미소 지었다. 영, 괜찮아. 그냥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이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황소에 대해, 그 신비로운 구조에 대해, 그리고 그 경험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하지만 그녀가 믿을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내가 그곳에 묶여 있을 때 가장 생각난 건 너였어, 수아야.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모든 시간들, 내가 놓친 모든 순간들.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빠, 내가 널 위해 충분히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떠난 후 난 너무 내 상처에만 집중했어. 네가 얼마나 아팠는지 보지 못했어.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떠난 후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빠가 저를 위해 더 있어주길 바랐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약속할게.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집이 너무 조용했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그를 맞이했다. 내가 청소 좀 했어야 했는데. 그가 미안한 듯 말했다. 수아는 웃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정리할게요. 아빠는 쉬세요.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와 아내, 그리고 어린 수아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와 떠났고 정우는 상처와 분노 속에서 자신을 잃었다. 수아가 물 한 잔을 가져왔다. 아빠, 내일 내가 사무실에 전화해서 아빠가 좀 더 쉬어야 한다고 말할게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가봐야 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봐야 해. 하지만 아빠는 아직 회복 중이에요. 걱정하지 마, 수아야. 난 괜찮아. 그리고 내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났다. 수아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차에 올랐다. 그가 납치되었던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해야 했다. 차를 몰고 숲으로 향하는 길은 이상하게 친숙했다. 마치 그의 몸이 길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사무실에 들르지 않고 직접 그 장소로 향했다. 좁은 오솔길에 차를 세우고 그는 천천히 걸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 항의하듯 아팠지만 그는 계속 나아갔다. 처음 본 돌무더기를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제 그는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이끼로 덮인 돌들 사이에서 황소의 이미지는 선명하게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누군가 오랜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새긴 것이었다. 정우는 무릎을 꿇고 돌을 만졌다. 차가운 표면 아래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주변을 살폈다. 이곳은 평범한 숲속 공간이 아니었다. 나무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작은 공터가 있었다. 그는 이전에 이런 구조를 본 적이 없었다. 갑자기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벌떡 일어났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납치범이 아니었다. 노인 한 명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드디어 돌아왔군요. 노인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깊은 주름이 그의 얼굴을 덮고 있었고 눈은 오랜 지혜로 빛나고 있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황소, 물론이죠. 노인이 대답했다. 그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는 수호자입니다. 이 숲의 정신이죠. 정우는 눈을 깜빡였다. 이것은 미친 소리였다. 하지만 그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납치되었을 때 그 황소가 저를 구했습니다. 전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노인은 돌무더기 쪽으로 걸어갔다. 이 땅은 특별합니다. 오래전부터 이곳은 영적인 장소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숲이 단순한 나무들의 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이며 때로는 인간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은 황소 그림을 쓰다듬었다. 수세기 동안 황소는 이 숲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가끔 그는 특별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우 씨. 정우는 놀랐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십니까? 노인은 웃었다. 나는 이 숲을 오래 지켜왔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숲에서 일한 산림보호원, 열정적이지만 때로는 오만한,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한, 그리고 자신의 상처에 갇힌 사람. 정우는 입을 다물었다. 이 노인은 그를 너무 정확하게 묘사했다. 그렇다면 제가 납치된 것도 계획된 것이었습니까? 전구가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의 결과였습니다. 불법 벌목꾼들은 당신이 그들의 계획을 방해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황소는 그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당신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요. 어떤 교훈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노인이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당신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다. 노인의 말이 맞았다. 그 경험 이후 그는 달라졌다. 딸과의 관계, 자신의 일, 심지어 숲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였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구가 물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살아가세요. 사랑하세요. 보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존중하세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도 말이죠.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작은 청동 방울이었다. 황소의 목에 달려있던 것과 똑같았다. 이것을 가지세요. 노인이 말했다. 필요할 때 그가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정우는 조심스럽게 방울을 받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따뜻했다. 마치 내부에 작은 불이 타고 있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전구가 말했다.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치 환상을 본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방울이 들려 있었다. 정우는 천천히 차로 돌아갔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한 달 후 정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산림보호원으로서의 직위를 유지했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더 이상 홀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동료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는 숲을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닌 존중해야 할 살아있는 존재로 대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아와의 관계였다. 그녀는 대학에 돌아갔지만 그들은 매일 통화했다. 주말마다 그는 딸을 방문하거나 딸이 집에 왔다. 그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다. 점차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정우는 특별한 임무를 맡았다. 불법 벌목 활동이 의심되는 지역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혼자 가지 않았다. 그의 새로운 동료 민수가 함께했다. 이 지역은 예전에 제가 조사했던 곳과 가깝습니다. 정구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웃자, 조심해야 합니다. 정우 씨가 납치되었던 곳 근처인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건은 이제 산림청 전체에 알려져 있었다. 물론 황소에 대한 이야기는 제외하고 공식 보고서에는 그가 어떻게든 탈출에 성공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었다.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차를 타고 숲 깊숙이 들어갔다. 정우는 주머니에 있는 작은 방울을 만졌다. 그는 그것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 그것은 그에게 안전함과 연결감을 주었다. 도착한 장소는 평화로워 보였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무십 사이로 속삭였다. 하지만 정우의 직감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발자국을 보세요. 그가 민수에게 말했다. 누군가 무거운 장비를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흔적을 따라갔다. 숲이 점점 더 깊어졌다. 갑자기 나무를 베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다. 작은 공터에서 3명의 남자들이 나무를 베고 있었다. 그들 옆에는 불법 벌목 장비가 놓여 있었다. 전구와 민수는 숨어서 상황을 살폈다. 신고해야 합니다. 민수가 속삭였다. 전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때 그중 한 명이 그들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 누가 있어? 그가 소리쳤다. 3 남자 모두 그들 쪽으로 달려왔다. 전구와 민수는 급히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불법 벌목꾼들은 숲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빠르게 접근했다. 도망쳐, 민수. 전구가 소리쳤다.
하이중스게이트, 톰을 불러와. 민수는 망설였지만 정우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차가 있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정우는 다른 방향으로 뛰었다. 그는 벌목꾼들의 주의를 딸 필요가 있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다. 이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방울을 꺼내 흔들었다. 맑은 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다. 팅팅, 팅팅.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정우는 계속 달렸다. 그는 이전에 자신이 묶여있던 나무를 향해 달렸다.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다. 갑자기 그의 발이 뭔가에 걸렸다. 그는 앞으로 넘어졌다. 고통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다. 그는 일어나려 했지만 발목이 접질린 것 같았다. 벌목꾼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왔다.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을 거야. 그가 위협적으로 말했다. 정우는 방울을 더 세게 흔들었다. 띵띵띵. 소리가 더 크게, 더 절박하게 울렸다. 남자가 그를 잡으려 했을 때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세했지만 점점 더 강해졌다. 나무들이 흔들렸고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다. 벌목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뭐지? 거대한 검은 형체가 나무 사이로 나타났다. 황소였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해 보였다. 그의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코에서는 증기가 나왔다. 벌목꾼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그의 동료들도 멈추어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황소를 바라보았다. 황소는 천천히 전구에게 다가왔다. 그는 부상당한 사람 앞에 멈춰서서 부드럽게 코를 내밀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황소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그가 속삭였다. 황소는 고개를 들어 벌목꾼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마치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벌목꾼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천천히 무기를 내려놓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경외심이 더 컸다. 황소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한 것 같았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성공적으로 도움을 불러온 것이었다. 벌목꾼들은 마지막으로 황소를 바라본 후 무기를 버리고 떠났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변화가 있었다. 그들이 다시는 이 숲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무언의 약속 같은 것. 황소는 정구 옆에 무릎을 꿇었다. 정우는 그의 등에 올라탔다. 이제 이것은 낯설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숲을 가로질러 길로 향했다. 길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와 구급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와 여러 동료들도 있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황소 위에 탄 전구를 바라보았다. 황소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어 전구가 내릴 수 있게 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그를 도왔다. 괜찮으세요, 전구 씨?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아요. 좋은 친구가 있어서요. 모두가 황소를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그 누구도 도망치거나 공포에 질리지 않았다. 황소의 눈에는 지혜와 평화가 깃들어 있었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정우는 황소에게 다가가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이제 알아요. 당신이 왜 저를 선택했는지.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했어요. 당신은 저에게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주었고 저는 당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목소리가 되었어요. 황소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승인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가 속삭였다. 이런 일은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전구가 대답했다. 때로는 그냥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소는 마지막으로 전구를 바라본 후 천천히 돌아서서 숲으로 향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그가 나무 사이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지막 순간 그는 뒤돌아보았고 전구는 방구를 들어 흔들었다. 맑은 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황소는 고개를 끄덕이고 완전히 사라졌다. 그날 이후 숲은 달라졌다. 아니, 어쩌면 숲이 아니라 사람들이 달라진 것인지도 모른다. 정우의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숲을 더 깊은 존중과 경외심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불법 벌목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더 많은 보호구역이 지정되었다. 수아는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학에서 관련 동아리를 만들었다. 그녀와 아버지는 함께 지역사회의 숲의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정우는 방울을 목에 걸고 다녔다. 그것은 그에게 항상 책임감과 연결감을 상기시켰다. 때때로 특히 숲이 조용하고 달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 때
그는 멀리서 다른 방울 소리를 들을 수